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러시아군의 총참모장이죠.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함께 이 푸틴의 완전히 좌우 날개로서 군권을 강력하게 틀어쥐고 있었는데, 이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전사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포격했는데 그때 폭사한 것 같다. 왜냐? 그 이후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러시아 관영 매체, 보도자료, 또 각종 회의 등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참모장이 전사하는 초유의 상황 벌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안보도 큰일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청와대에서 한남동으로 관저를 옮겼죠. 그 한남동 관저를 향해서 일종의 테러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또 우리 대한민국 언론 정말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요. 이 미국 대선에 대해서 거의 받아쓰기만 하는 이런 언론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이 민주당의 첫 번째 경선이 시작됐는데 그 경선에 대해서 평가 나온 거 보면 기가 찹니다. 실제와 우리 언론의 보도 어떤 괴리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새벽 대통령 관저를 겨냥한 의문의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저 경비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 정찰 성격이 짙은데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어쩌다 이렇게 악화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정체불명 호출을 받고 수십 대의 택시가 모여드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과 관계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용산경찰서가 2월 5일 밝혔습니다. 사건은 오늘 새벽 2시 반에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주행하던 택시들은 2시 반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몰려들었는데요. 호출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계속되었고 4시 20분까지 주변 택시들을 대통령 관저로 불러 모았습니다. 호출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 건물 20여 미터로 20여 대의 택시를 불러 모았는데요. 택시들은 관저 입구에서 경비 병력에 의해 저지되었고 이로 인해 관저 인근에서는 심야 시간에 때 아닌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들을 조사한 결과 모두 호출자의 위치대로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랐다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는데요. 호출자의 번호를 조회한 결과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택시 호출에 사용된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국내에서 사용 중인 택시 호출 앱은 결제를 위해 휴대전화 실명 인증 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택시 호출에는 가상의 휴대전화 번호로 만들어낸 유령 계정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범인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해킹이 가능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때문에 경찰은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202 경비단에 경계 강화를 지시하고 호출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관저 정문에 돌발 상황을 만들고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경비단 등 경호 조직의 대응 프로세스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정찰 활동의 성격이 짙은데요. 아무래도 당분간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이제 한남동 대통령 관저인데요. 이 휴대전화로 택시를 부르면 요즘 카카오 택시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면 이제 자기의 위치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위치가 이 대통령 관저로 입력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택시 기사들이, 이 인근에 있는 택시 기사들이 대통령 관저로 모여든 거예요. 손님 실어야 되니까. 그런데 대통령 관저 내비를 찍어준 그쪽은 아까 본 바로 이 관저입니다. 그런데 이 관저까지는 입구가 또 있고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 입구에서 경비병력이 있으니까 막힌 거죠. 그래서 새벽 2시 반에서부터 새벽 4시 20분까지 무려 2시간 가까이 20대가 넘는 택시가 모여든 거예요. 계속 부른 거죠. 그래서 이제 경비병력이 이를 막고 지금 도대체 누가 불렀냐 해서 확인해 보니 없는 계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 택시 어플리케이션을 해킹할 수 있는 해킹 능력,
보유하고 있는 능력자라는 것이고, 개인일 확률보다는 조금 더 조직적인 확률이 더 크겠죠. 그리고 또 왜 이런 짓을 했냐? 유사시에 이 대통령 관저 경비 병력들이 어떤 프로토콜을 가지고 경호에 임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또 정말 유사시에 대통령 관저에서 국방부로 신속하게 이동하든지 아니면은 한강을 건너서 이 벙커로, 군지 벙커로 신속하게 이동하든지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때 택시를 불러 모아서 여기를 막아버리면 신속한 이동이 안 되어서 정말 큰 불행을 당할 수 있죠. 여기에 뭐 미사일이 날아온다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모의 또 실험해 본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군 당국, 또 경호 당국, 국정원, 정말 최대의 역량을 동원해서 이 자들을 잡아내서 이 자들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꼭 밝혀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주류 언론에 의한 언론 플레이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앞뒤 상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누군가 번역 기사를 쓰면 그걸 그대로 받아 쓰는 국내 언론의 한심한 행태도 언제나처럼 반복되고 있는데, 여론과 민의를 완전히 왜곡하는 망가진 언론이 우리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현지 시각 2월 3일 치러진 민주당 첫 경선인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 96.2%의 득표율을 보이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국내 주요 언론들이 2월 4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후보인 딘 필립스 하원 의원, 메리언 윌리엄스 작가를 압도적 표차로 따돌리고 승리했다라며 이번 승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다시 패배자로 만들고 우리를 대통령직에 당선시키는 길을 열었다는 것에 의심이 없다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 선언을 보도하며 재선 가도 순항 등의 타이틀을 걸었는데요. 국내 주요 매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압도적 득표율로 고령, 건강 위험 등 당 안팎에서 제기된 우려들을 잠재웠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압승의 실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자는 2018년 정계 입문해 미네소타에서 이제 막 3선을 한 정치 신인 딘 필립스 하원 의원, 이른바 영적 심리 치료를 전문으로 한다는 사이비 종교활동가 메이앤 윌리엄슨 작가입니다. 이들은 각각 2.1%, 1.7%를 득표하며 바이든의 들러리 역할을 했는데요. 이런 인물들이 치른 경선이다 보니 330만 명의 사우스캐롤라이나 민주당 투표권자 가운데 단 3.9%, 13만 명만이 투표에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경선 당시 54만 명이 투표에 참가한 것과 극명히 대조되는 숫자인데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CNN과 뉴욕타임즈 등 주요 언론들은 최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등 여론 왜곡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거나 일부 비틀어 특정 정치 세력이 의도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이 같은 인지 조작 공작은 최근 대만 총통 선거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바 있는데요. 총선을 앞둔 우리나라, 일단 언론부터 정화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바이든이 압승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패배시킨다, 이런 보도들이 막 나왔죠. 트럼프를 다시 패배자로, 중앙일보네요. 또 문화일보도 트럼프를 다시 패배자로, 또 뉴시스, 여기는 통신사죠. 재선 가도 순항, 밑에 똑같은 내용 쫙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를 다시 패배자로, 아시아경제, 매일신문, KBS, 이데일리 전부 다, 여기도 부산일보, 채널A, 파이낸셜 뉴스, KBS 전부 다 패배자. 똑같은 거 복사 붙여넣기. 기자들이 이래요. 그래서 정말 트럼프를 패배자로 만들 건가? 그런 능력이 있는 또 그런 역량을 갖춘 경선이었냐? 이걸 봐야 되는데 96% 득표했는데 그럼 나머지 경쟁자는 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경쟁자 하나는 딘 필립스 하원 의원인데 1969년생이에요. 이 사람은 커피 체인인 페니스라는 커피 체인의 소유주고 자기 재산 신고액은 7,700만 달러. 부자죠. 그래서 2018년도에 미네소타주에서 하원 의원이 됐고 미국은 하원 의원 임기 2년이죠. 그래서 지금 3선 의원이라 하더라도 의원된 지 5년밖에 안 된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그런데 자기는 3선 의원 되고 작년에 나 이제 다음부터 의원 안 할 거다. 다시 내 본업으로 돌아갈 거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대선 나온 겁니다. 이거 뭐냐? 저는 등 떠밀려서 나왔다. 라고 봅니다. 왜냐? 이 나머지 한 명의 후보가 너무 정말 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바이든하고 1대1로 경쟁한다. 이건 정말 치욕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정치인 한 명 들러리로 내세운 이런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2.1% 그리고 이제 나머지 1.7% 득표받은 이제 여성인데 메리안 윌리엄슨 1952년생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도 뭐 정말 가장 없애버리고 싶은 기억이다라고 하는 대학 중퇴 이후에 10년 동안 집시 생활을 했어요. 집시. 아무데나 자고 아무데나 다니고 아무 짓이나 하는 집시죠. 그러면서 이 동거를 했고 그러다가 동거하다가 이제 이 동거자하고 이별을 하고는 카바레에서 가수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가수 활동을 하다 갑자기 이 또 연애 뭐 미성년자하고 연애도 하고 그리고 마약도 하고 뭐 이러다가 지내다가 갑자기 각성을 했다. 그 각성이 뭐냐? 우리말로 하면 신내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영적 계시를 받고 즉 신내려서 그 관련 활동을 했는데 이후 이제 형이 상학이다 뭐다 이런 것들을 계속 설파하면서 종교도 설립하고 영적 심리 치료라는 것들 창시하고 이러면서 이제 뭐 그 관련 활동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이비 종교 재단으로 미국 내에서 유사 종교로 분류했는데 그 유사 종교 사이비 종교 아닙니까? 오늘의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신 받았으니까 나이트클럽에서 42년 전에 사망한 1930년대에 사망한 어떤 작가의 영혼을 불러내서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또 그 자리에서 이혼식을 하고 이런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하면서 종교를 창설했고 지금까지 이제 이 영적 심리 치료에 대한 책을 쓰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니까 자기 신도들이 책 마구마구 사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감 얻어서 2014년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에서 하원 의원 출마했는데 낙선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책만 쓰고 종교 지도자만 하다가 이번에 필 받아서 대통령 선거 출마했는데 1.7% 받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와 좀 유사한다고 하면 정말 좀 모독스러울 정도의 그 캐릭터 한 분 계시죠. 그분은 오히려 이 메리안 윌리엄슨에 비하면 엄청난 완전히 상위 호환이죠. 그런 사람이 지금 이 경쟁자다 보니 하원 의원 완전히 그냥 정치한 지 5년밖에 안 된 사람 하나 끼워넣고 경선했는데 이게 뭐 상대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바이든도 자신의 보좌관에게 투표율 몇 프로야? 이걸 제일 먼저 물어봤다고 합니다. 투표율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 투표율은 지난 2020년 경선,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에서의 투표율보다 4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 뭐 그냥 사람들이 관심 없다는 거죠. 왜? 그냥 바이든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하니까. 자, 이게 뭐냐? 이 결과하고 맞느냐? 아니죠. 왜? 앞으로 민주당의 경선은 국민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 왜? 상대가 너무 그냥 차이가 나니까 국민 관심 밖이다. 즉 흥행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공화당은 그래도 니키 헤일리라고 하는 한 40%, 45%, 이 정도 받는 후보가 있으니 이게 경선이 계속 화제가 되죠. 55% 대 45%, 60% 대 40%, 53% 대 47%, 뭐 이러니까 계속 여기는 흥행이 돼요.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96% 받았어. 재선 가도 순항. 트럼프를 다시 패배자로 쭉쭉. 이게 바로 인지 조작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죠. 뭐 뉴욕타임즈다, CNN이다 전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다 하면서 5%, 6%에서 접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여론조사에서 일률적으로
트럼프가 5에서 6% 앞서면 이거는 오차범위가 아니고 그냥 통계로 끝난 겁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하고 있다라는 개탄스러운 소식 전해드리면서 좀 기대가 되는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1월 4일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인근 러시아군 지휘소를 공습해 파괴했을 때 이 지휘소에 러시아군 서열 2위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있었다는 루머가 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망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그가 실제로 한 달 넘게 사라져 그의 사망설이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군령권자이자 군부 서열 2위인 총참모장 발레리 게라시모프 대장이 한 달 넘게 실종 상태이며 그 어떠한 군 일정에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2월 5일 리포트했습니다. 지난 2일 뉴스위크에서도 보도된 바 있는 게라시모프 실종 사건은 러시아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월 2일 모스크바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점점 더 논란이 휩싸이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러시아군 고위 장성들이 대부분 참여했는데요. 평소 같으면 쇼이구 장관의 왼쪽에 고정되어 있는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자리에는 티무르 이바노프 국방차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바노프 차관은 1급 러시아 연방국가고문대행이라는 대장급 직위를 받고 차관직을 수행하며 군의 모든 재정 상황을 총괄하는 인물인데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그가 참석한 적은 많았지만 게라시모프 자리에 그가 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지난해 12월 29일 도네츠크를 방문해 유공자 훈장을 수여한 공식 일정을 마지막으로 한 달 넘게 실종 상태인데요. 그의 행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보도자료나 언론 보도, 언론의 언급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지난 한 달 동안 그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다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은 그가 1월 4일 세바스토폴 지휘소 공습 당시 사망 또는 중상을 입었으며 러시아가 이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가 사망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러시아군 최고위급 인사의 사망이어서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많이 보셨던 얼굴이죠.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러시아 군부 서열 2위, 1위는 쇼이구 국방장관이고, 자, 1월 4일 날 우크라이나군이 스톰 섀도우로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인근에 있는 군 지휘소를 폭격했어요. 이때 게라시모프가 그 지휘소에 있었다라는 설이 당시 파다하게 돌았는데 너무나 그냥 좀 황당해서 게라시모프 정도가 그렇게 죽는다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막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달 넘게 그 어떠한 보도자료, 언론, 언급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2월 2일 러시아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는데 쇼이구 장관이 뭔가 낭독을 계속하고 있죠. 이 자리, 바로 이 자리가 항상 게라시모프가 앉던 자리입니다. 셀 넘버 2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방차관. 보시다시피 쇼이구 국방장관의 계급장은 황금색 왕벨입니다. 게라시모프도 황금색 왕벨입니다. 이게 이제 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은색 왕벨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군대 계급장이 아니고 러시아의 1급 러시아 연방 국가고문 대행이라는 대장급 직위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쇼이구의 반대쪽에 앉아있는 이 사람도 뭐 그런 계급장이 은색 왕벨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실제 군인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동영상 지금 보시겠지만 게라시모프가 청중석에도 없고 또 모니터도 보이는데 그 모니터는 이제 일선 지휘관들은 자기 지휘소에서 회의를 하죠. 화상회의를 하죠. 그 모니터에도 게라시모프의 모습이 안 나와요. 정말 게라시모프가 사망한 것 같다라는 설이 지금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데 당시 1월 4일 우크라이나군이 세바스토폴 외곽의 지휘소를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공습했는데 이때 이제 전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위크가
우크라이나군 국방정보국에 그걸 문의를 했습니다. 정말 게라시모프 죽은 거냐? 그런데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여기에 답변을 안 해주고 있답니다. 노냐, 예스냐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 고위급이 만약에 정말로 전사했다면 또는 중상을 입었다면 굉장히 중요한 병원에 완전히 철통 같은 경호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러한 흔적을 아직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에서는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유고 상황은 맞다라고 보고 이게 정말 뭐 중상을 입었는지 전사를 했는지 그러나 숙청에 관한 것은 지금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숙청은 아닌 것 같다. 정말 전사인 것 같다라는 건데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가 정말 역대급 성과를 올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 확인해서 추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